몇몇 행동은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식인 행위는 그 가운데 하나로 어쩌면 해당 낱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식인은 인류 역사에서 제법 흥미로운 부분을 차지하기에 한층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인을 포함한 동족 포식은 같은 종에서 다른 개체를 잡아먹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시체를 섭취하거나 피부 또는 자국 내막과 같은 일부 조직을 재생산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어쨌든 동족 포식은 본질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 기아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식인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생물학자 라우렐 폭스가 수행한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동족 포식은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폭스 박사는 또한 동족 포식 행위가 기존의 고정관념보다 한층 넓게 퍼져 있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주요 동물 집단에서 동족 포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비와 같이 초식 동물로 여겨지던 종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만 동족 포식은 인구 밀도에서 환경 조건의 변화까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례로 동족 포식은 개체 수의 과밀화, 기아의 증가, 충분한 영양 섭취 수단의 부재 현상이 존재하는 영양학적 변두리 지역에서 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식량 공급이 적절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한마디로 동족 포식은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1980년대 생물학자 게리 폴리스는 동족 포식의 본질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관찰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진화론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폴리스는 미성숙한 새끼가 성체보다 한층 쉽게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서 그들이 잡아먹기 쉬운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아 사례는 동족 포식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먹어치우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의 어린 동물이야말로 귀중한 영양을 섭취할 손쉬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어쨌든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들의 경우 이러한 동족 포식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종의 알과 새끼를 모두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물고기의 알과 치어는 수가 매우 많고 작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더욱이 위협적이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이처럼 때때로 동족 포식은 필요시 간편히 얻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동족 포식이 발육 과정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밀가루벌레는 동족 포식을 통해 번식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합니다. 동족 포식을 하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욱 많은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모래뱀상어 또한 자궁 안에서부터 형제들과 동족 포식의 경쟁을 거칩니다. 한 번이 임신당 19개의 배아 혹은 태아가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성장 단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자란 개체는 소수가 남을 때까지 형제나 다름없는 다른 알과 배아를 먹어치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은 동족 포식 행위를 부추기기 쉽습니다. 영양 공급의 부족과 과밀한 개체 수가 대표적입니다. 수천 마리가 비좁은 농장에 갇힌 채 키워지는 닭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혹한 환경은 옆의 닭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애완동물인 햄스터 역시 때때로 비슷한 처지에 놓입니다. 이 작은 애완동물은 좁은 우리, 과도한 소음, 습한 환경, 개나 고양이 같은 천적의 존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스스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 행위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대략 5,700종의 포유류 가운데 동족 포식이 일반화된 종은 75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포유동물은 보통 낳는 새끼의 수가 비교적 적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동족 포식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침팬지의 경우 비록 일상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때로 무리 사이에서 동족 포식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침팬지 사이의 동족 포식 행위가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이 침팬지의 서식지를 잠식해 들어감에 따라 한정된 자원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족 포식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족 포식은 질병을 옮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 생물이 보유한 기생충이나 병원체는 종종 해당 동물의 면역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종을 먹는 동물은 다른 종을 먹는 동물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인간 역시 예외는 아닌데 뉴기니에 사는 포어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죽은 친족의 뇌와 기타 조직을 먹는 의식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사체가 전염성이 강한 신경질환인 쿠루병에 감염되었고, 식인을 통해 이것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설령 일부 동물들이 동족 포식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인간에게 식인은 여전히 강력한 금기입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먹는 일 자체를 끔찍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식인을 실천에 옮긴 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001년 독일의 아르민 마이베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피해자 베른트 브란데스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그를 죽여 잡아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윽고 로텐부르크에 위치한 마이베스의 집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브란데스의 성기를 잘라 날 것으로 먹기로 하였으나 그것이 질기고 씹기도 어려웠기에 결국 기르는 개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한편 브란데스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이베스는 피해자의 시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몇 달에 걸쳐 먹었고 인육의 맛을 돼지고기 같으나 더욱 쓰다고 묘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1981년 프랑스 파리에서도 식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서 범인은 네덜란드 학생을 살해한 다음 잡아먹은 일본인 사가와 이세이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배경에 힘입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희생자의 인육이 생참치 맛이었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사실 오늘날 중산층 백인 여성 상당수가 일종의 동족 포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반을 생으로 혹은 조리하거나 음료의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태반을 영양제 형태로 가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일부 조산사와 대체의학 신봉자들은 태반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보충하여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경험자에 따르면 태반은 짙은 색의 고기 혹은 내장 맛이 난다고 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맛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동족 포식 즉 식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역사가 레이 타나힐의 1975년 작품인 살과 피가 대표적입니다. 서적에 따르면 죽은 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체가 필요하다는 유대 기독교적 믿음이 식인 금기의 핵심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식인에 대한 금기는 타자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식인과 식인종에 대한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 식민주의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나 원시인으로 묘사하며 자신들의 수탈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식인종이라는 낙인을 짓껐습니다. 야만적인 식인종이라는 관념은 수백 년간 서구 사회에 만연하였고, 그리하여 지식인들조차 원주민들이 당한 집단적 학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 개척자들이 미개한 식인종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식인에 대한 서구 사회의 금기는 17, 18세기 동화를 통해 한층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빨간 망토와 백설공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페로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사악한 여왕은 의붓딸인 백설공주를 죽여 그녀의 장기를 먹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사냥꾼은 소녀를 살려주는 대신 멧돼지 고기를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의 빨간 망토 동화는 늑대가 할머니를 죽이고 빨간 망토는 그를 모른 채 할머니의 고기를 먹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가 정리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서도 식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노파가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관기에 물든 사악한 식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식인의 의협을 강조하는 한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서구 문화는 오랫동안 식인을 금기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금기와 관련된 사회적 규칙은 사람들이 과거에 폭력적이고 동물적인 모습으로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식인 풍습으로 쿠루병이 퍼졌던 뉴기니의 포어족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식인 행위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대의 학자 도종애의 경우 어린이의 고기가 가장 맛있고 여자가 다음이며 남성은 그보다 못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는 수백 년 전의 일이며 현대 세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식인을 금기시하는 서구 문화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식인 풍습이 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뀐다면 인간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된다면 식인 행위가 한층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연환경의 파괴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2012에서 2014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지난 1200년간 가장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시리아, 중앙아프리카에서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빈국에 속하는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역시 최근 반세기에 한 번 찾아올 정도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즉, 기근, 수자원의 고갈, 정치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환경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식인을 포함한 동족 포식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기근과 전쟁 기간 동안 식인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피트림 소로키는 793년에서 1317년까지 유럽에서만 10회 이상 기근으로 인한 식인이 나타났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극단적 상황에서의 식인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발견됩니다. 요컨대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일수록 식인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